안녕하세요. 동대 북한학과 교수 이창입니다. 오늘은 10강을 마치고 종합토론으로 김영주 남북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모시고 종합적인 대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로 강의 때 궁금하셨던 것을 김영주 이사장님께서 대신 질문으로 물어봐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간 통일세대로서 통일운동가로서 많이 활동해 주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주 이사장님의 고견을 질문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영주 이사장님, 제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신 소감이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질문, 또 이야기 이런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10강을 갖다가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꽤 짧지 않은 강의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여러 가지 견해를 많이 표명하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 또 쫙 멀게 느껴지는 중동 문제라든지 또 독일이란 이런 데의 통합 과정과 갈등 과정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상당히 폭넓은 공부가 됐고 인식이 됐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도 빨리 이 갈등을 벗어나서 이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남북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박사님께 제가 남북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시간이 아마 그동안에 박사님께서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줬다고 한다면은 그 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박사님의 견해를 조금 더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강이 한반도는 전쟁터인가라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정학적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또 지경학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경학 쪽에서 한반도가 외줄타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때까지 상당히 한반도 리스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비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정학과 지경학적 여건 속에서 우리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한 우리 한반도의 약점과 그리고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이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신지. 제가 이제 첫 강의에서 한반도는 전쟁터인가라고 얘기한 것이 마치 이제 이게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숙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정학이나 지경학은 어떤 나라들이 그 지리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한국으로서 아시아의 또 일원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미국이나 일본의 아시아 전략을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약점들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회자했던 강대국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고 또 대륙 세력은 해양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어떤 자신들의 거점 기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충돌 지점에서 우리가 지정학적 어떤 숙명에 놓여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것 자체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약점을 강대국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는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주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역사적인 얘기를 강의 때도 했지만 구한말 이후 이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이 한반도에서 되게 치열하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기도 많이 그랬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편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청나라한테 편승했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도 잠깐 개화파들이 편승을 했고 또 러시아에도 편승을 했지만 그 편승의 결과는 상당히 오히려 국권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뭐 안중근 열사라든지 적지 않은 분들이 한반도 중립화 그리고 어떤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정하게 힘의 균형 전략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조선의 활로를 찾는 그런 모습도 가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한 구상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볼 때. 근데 지금 어느덧 우리는 식민지도 거치고 한국 전쟁도 거치고 가슴 아프게 그리고 최빈국의 위치까지 가봤는데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근면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산업화, 민주화도 이루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중견국가가 됐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이 중견국가의 위치에서 지금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과, 지경학을 우리 스스로 다시 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학적 전략은 동북아 평화 번영 전략으로 명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들을 이 한반도에서 서로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서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중 패권 경쟁이 있고 막 또 지금 군사적인 위기도 도래가 돼가지고 세계가 지금 막 국제 분쟁도 늘어나서 막 어려운 지경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어떤 중견국가로서의 그런 역량을 쌓았던 역량을 갖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주변 국가들을 설득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동북아는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 경제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엔 자원도 많고 중국에는 세계 최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로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세계 3위, 4위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있고 우리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협력한다면 모두 다 그 나라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해서 나아갈 때 실제로 최근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할 수는 없다. 서로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왔듯이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저는 많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10년 안에 그래도 결판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패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미중 패권 경쟁을 통해서 미국의 힘을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안에 있는 합리적 세력들도 세계가 변했다. 이런 것을 저는 10년에 느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들어가고 해서 실제로 이 동북아가 세계 최대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서로가 모두가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이게 균형점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로 우리가 지정학적, 직영학적 전략을 짜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걸 너무 어려워해서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대인지 그 운전자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운전자론인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론이랄 하면 힘이 좀 있어서 네네. 세계 질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 그냥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운전자론이 되느냐라고는 한간의 비판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운전자론이 함의하고 있는 거는 나는 맞다고 보는데, 네네. 근데 여전히 그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네네. 엄연히 나눠져 있는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또 각각 세계 최대의 시장, 네.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게 협력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반공 세력이라든지 또 친미 이런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네네. 것은 여전히 내한테는 과제예요. 네네. 그런데 박사님 생각은 우리의 상황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오히려 린치핏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 실력을 갖춰야 될 건지 어떤 쪽에는 자부심이 들고 어떤 쪽에는 여전히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말씀해 보시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전자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고, 최근에 제가 좀 장롱면허라 그래가지고, 운전을 다시, 최근에 연수도 받고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완전 초보 운전인데, 주차도 잘 못하는데, 이삿짐 나른다고, 아침에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이제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빼는데, 이거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살펴보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운전자론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자론을 얘기할 때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운전자론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연수도 하고 차 운전하는 실력을 다시 배가시켰기 때문에 그 주차를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운전자론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없으면서 운전자를 자처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지적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운전을 되게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인도 제가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상당히 불안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운전자를 잘 해보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염려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에 기가 죽어서 운전을 못한다면 운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쉽게 아주 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운전을 실제로 했어야 된다. 약간의 좌충우돌이 있더라도 그게 큰 사고가 아니고 경미한 사고조차도 아니고 약간의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서행하면서 가더라도 실제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면서 그렇게 운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도 난 그 길을 가겠다. 중국이 우리하고 약간의 정상회담을 자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더 자주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또 미국에게도 대북 제재가 있다 할지라도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을 좀 열어야 된다고 운전을 실제로 해 들어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한국이 드라이버로서 역할을 잘 하는데 좀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운전을 하기보다는 운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실제 운전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을 많이 갖게 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우려가 있더라도 운전을 우리가 실제 해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경제적 측면도 있는데 네네. 때로는 이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조금은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잘 이 운영을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이 정치와 경제가 막 혼돈이 돼가지고 네네. 정치적 관계를 내세울 때로 오히려 경제가 네. 충돌되고 또 경제적 관계를 하다 보면 정치가 충돌되어서 조금 우리 한반도 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느낌들이 드는데 네네. 이 부분은 이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뭐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신지 견해가 네네. 있으신지 네.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건 이제 1강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치가 우선하는 게 전통적인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맞아. 정치가 우선했고 그렇지. 그리고 그 정치적 입장을 정책 패권을 강조하는데 경제가 수단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도 이제 자본주의 이런 것들 일정하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자본의 국경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제적인 관계들이 많이 활발하게 됐고 그래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시기에는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거래는 했지만 그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죠. 근데 90년대에는 그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뭐 그런 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기가 표방을 하고 있고 공산당, 일당 독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거래가 커지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 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그 아까 말씀드린 디커플링 하려다가 디커플링 하기 어렵다.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간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습니다. 이건 되게 냉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탈냉전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정학보다 지경학이 지금 앞서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탈냉전이라고 하는 지금 시기 미중 패권 경쟁이 왜 일어나냐. 다시 정치가 전통적인 우위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다시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하위 영역으로 놓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특히 뭐 미국의 특정 세력들은 미국의 어떤 정책 파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실제로 많이 얽혀있는 관계를 정치가 쉽게 정리할 수 없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지만 그걸 정리해보겠다는 세력과 그것이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이 되게 강하고 실제로 뭐 아까 린치핀 얘기하셨는데 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한국에서 이권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지만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패권 경쟁보다는 서로 각자 이익을 조정하면서 충분히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과정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아까 운전자론을 또 자처하다가 또 운전도 못하고 실패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에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편승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미국에 편승한다고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배부른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배고픈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완전히 편승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저 한국 경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 2023년 작년에도 한 100억 달러 적자가 났고요. 2021년에는 거의 500억 달러, 뭐 450억 불 이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대외의존도도 되게 심한 나라에서 이 무역 적자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맞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흑자로 돌려놓으려면 실제로 미국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중국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북아 평화 번영 전략이 우리의 국익을 위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국제 관계를 보면은 너무 우리가 정치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 말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자꾸만 요즘 사태 상황에서 경제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자꾸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네. 노력을 하고 네. 애를 써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박사님의 강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문부를 붙였죠. 통일이 참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네. 환상을 늘 가지셨어요. 우리 위의 세대의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은 됐어.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서, 네. 이게 통일이 됐어라는 그 사람의 예언자직 외침을 우리가 해석도 해보고, 네. 지금은 사실상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정상이 만나고 하다가 보면 통일이 되는 것 같고, 물론 네. 근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두 개의 이게 각각 다른 체제가 네. 이게 통일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확 틀어졌고, 북쪽이 우리가 같은 동족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적대적 관계를 확보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민간단체들이라든지 이렇게 그것도 하고, 정부 간의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최근에 이제 상징적으로 남한의 6.15 그 운동본부를 해체해야 될 건지, 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도 굉장히 시민사회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남북 관계가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말싸움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풍선 삐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적대적 관계가 더 이게 고양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통일 피로감에 빠져서 통일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또 안 될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는 그 박사님의 강의에서도 실질적으로 그게 보이는데, 이거 통일은 박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제가 강의 때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통일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 필요 없다. 이런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과연 통일은 필요 없고 그런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배경을 일단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단군 이래 제일 잘 사는 그런 한국이 됐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노력, 또 우리 젊은이들도 다른 나라 젊은이들에 비해서 많이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서 인구 5천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로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되고, 그 다음에 가입한 나라들이 없어요. 그걸 도달한 나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7번째로 지금까지 이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적지 않은 국민들은 북한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단군 이래 제일 잘 사는데 지금 꼭 통일을 해야 되냐. 앞으로도 북한 없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과제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성장 끝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도 심해지고 특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서 M4 세대 이런 얘기가 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제로를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가? 원래 우리가 이렇게 3050 클럽에 도달한 게, 세계 7번째로 도달한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회자시키기 위해서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잘 살게 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들의 지속적인 성장, 추진, 동력들을 살펴보면은, 뭐 가슴 아프지만 되게 제국주의적인 방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을 더 폭력적으로 확대하고 또 원자재를 폭력적으로 수탈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많이 삼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뭐 식민지 시절이 많이 이제 벗어난 그런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도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저임금으로 또 성장하기도 했고, 어떤 한국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 수혜를 받고 성장을 했지만, 이제 그런 기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 중국이라는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도 석유를 가져오지만 지금 사할린이나 시베리아에서 지금 석유,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분단인 거죠. 분단은 최소한의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을 남한까지 이어오게 하는데도 가장 장애 요소로 자리하는 게 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단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단을 해결하는 게 북한이 한국 상품, 남한 상품을 많이 사고 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남한의 어떤 기여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 즉 1조 달러 교육액을 이룬 우리 남한에게는 되게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분단을 해결해서 북한 시장을 얻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으로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이 분단으로 해서 우리 남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극복하고 미국과도 일본과도 더 자연스럽게 만나고 특히 일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미국에 많이 이민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이익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분단이 해소될 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더 나은 경제 성장, 꼭 더 나았지 않더라도 지금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 즉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 분단은 우리 한국이 지속적으로, 남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숙제처럼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지속적인 한국의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도 아직 관성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북한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왔으니까, 북한 없이도 기술 개발 같은 거 잘하고, 이러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내가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중요한 빅테크라든지 국제적 기업들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있는데, 한반도에는 그게
투자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것도 엄밀한 의미에 보면 한반도 리스크가 네,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네. 나라의 경제가 이게 성장하기에는 이때까지 해온 것도 기적인 것 같다는데, 네, 네, 네. 그래서 통일운동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의 분단뿐만 아니라 전쟁의 경험을 해서 체험적으로 갖고 있는 반공주의, 네, 체험적인 어떻게 친미, 이런 것들이 우리들 DNA에 조금씩 잠재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통일 열망 세력들의 네, 네. 나는 노고가 결코 작지 않은데, 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게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 틀어지고 이게 적대적 이게 두 개의 국가로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고 네, 네. 이걸 극복해야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남북의 분단 극복이 제일 중요하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또 교육 이런 것들 끊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남북 분단 이야기하면 항상 한민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북쪽에서 최근에 한민족이 아니다. 요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통일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효한 과제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저희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고려 연방제 이야기할 때 그러면 두 국가를 이게 영구 분단에 하고자 하는 거냐, 심지어 오히려 더 민족 개념이 앞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반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민족 개념과 최근에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는 이 간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요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최근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서 동족이 아니다까지 나가는 게 되는 것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족적 발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고 동족이 아니라고 한 배경에는 비록 가다서다를 반복을 했지만 30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남한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중잣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공산국가는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은 더 체제에 대한 위협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붕괴시키려는 남한과 통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남한에 대해서 민족공동체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제 좀 바라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됐다. 우리도
이제 너네들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따로따로 남남으로 살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가지 않냐면, 아까 이제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지금 당군일에 제일 잘 사는 남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 뭐, 한 체제로 통일까지는 안 해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필요한 거죠. 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의 어떤 발전 과제 측면에서 분단 극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꼭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평화로운 남북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민족의 발전이라는 거는 어느 때 요구되냐. 실제로 어떤 상황에 대한 해결, 발전,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민족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서로 언어와 피부색, 인종이 같아도 서로 부족적으로 다르게 살았으면,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나라가 막 커지니까 우리도 뭉쳐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어제까지 그 부족하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좀 언어도 갖고 그러니까 좀 뭉쳐가지고 좀 저 나라에 좀 대항을 해야겠다. 이래서 사실 유럽에서 어느 한 국가가 민족 국가로 발전하니까 막 서로 민족 국가로 막 발전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럼 일찍부터 민족이 형성되느냐, 우리 한반도에서는. 실제로 삼국시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중국과의 전쟁이라든지 삼국과의 서로 쟁투를 하면서 이게 너무 소모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사는 게 좋겠다. 삼한일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찍부터 좀 민족 공동체 의식이 쌓였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 의식이 없었다. 일제 때까지는. 어쨌든 그러면 일제 때라서 와서라도 우리가 일제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 뭉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항적 민족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좀 외부에 좀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당면한 사회 구성원들한테 과제로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제기되는 과제는 뭘까요? 분단 극복인 거죠. 그러면 분단을 극복하는 데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북이 지금 적대적 관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파트너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협력을 해서 일정하게 우리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족 공동체 이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북한은 그러면 민족 공동체 이익이 없는 걸까? 전 북한이 그것을 그동안에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민족 공동체 이익을 꾀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북한은 그러면 혼자 스스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자립적인 그런 발전 전략을 꾀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또한 그렇게 쉽게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발전적 요구가 북한 스스로 얘기할 때 최근 5년은 정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그 이후에 5년은 도약계를 삼고 그래서 또 지난 5년을 해서 203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민생활이 유례없이 향상되는 그런 국가로 잘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은 번번이 그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 80년대 전망목표라든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이야기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게 북한 스스로 고립돼서 하려고 하니까 많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일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자립적인 노선에 기반해서 그런 보조적인 협력으로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과 남한이 관계 개선을 잘 안 해주니까 또 북한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또 군사력까지 다시 강화하면서 자기 체제를 위협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는 상황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충돌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도 또 되게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원활하게 가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은 북은 지금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지만 북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남쪽도 분단 극복의 과제가 산업화 민주화에 있어서 평화라는 게 우리의 과제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합의되는 발전 요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거창하게 얘기하면 민족적 요구가 되는 겁니다. 서로 민족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뭐, 원래 민족의식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70년 동안 전쟁까지 하면서 갈라져서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 제가 얘기했듯이 독일에서도 그랬어요. 독일에서 어제까지 싸웠지만, 우리 주변국들이 크고 강대해지니까, 우리도 좀 통일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어제까지 싸웠지만, 오늘 화해하고, 뭐, 경제적으로 관세동맹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남과북이 안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족적 발전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동서독이 이제 통일이 됐는데 될 때 느낌은 독일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제 한독 교회 협의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서독 교회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준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너무 늦었다.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통일을 맞이해서 좀 당황스럽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시금석이 돼서 우리를 거기에 모델로 봐서 남쪽의 교회 지도자들이 통일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딱 우리한테 꼽는 거는 그게 국가보안법 문제를 얘기해요. 남한의 국가보안법이 있고. 다시 말하면 북쪽을 비난할 자유는 있지만은 북쪽을 수용하고 칭찬할 자유가 없는 네. 남한 사이의 경직됨. 네. 그리고 전쟁, 남북 간의 3년 동안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세 번째로는 38선의 엄격한 통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제한된 범위 내나마 서로들 민간 교류가 있어졌고, 또 제한된 범위 내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텔레비전도 동독에서 서독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고, 서독에서 동독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통이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소통도 안 되고 완전히 남북 관계가 경직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통일이 온다고 한들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시금석 삼아서 너희들이 통일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그 통일이 축복이 아니라 통일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서독이 이게 통합이 될 때는 그래도 서독 경제나 동독 경제가 우리 남북의 경제보다도 나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독 경제가 우리 남한의 경제보다 훨씬 높았고, 동독 경제가 북한의 경제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 내구성이 있는 동서독도 통일이 되고 나니 경제적 혼돈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남북이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은 견딜 수 있겠느냐? 네. 라는 질문. 네.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통일 문제를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당위로만 생각한다.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남북 관계가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더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약간 중복되는 개념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좀 동서독 관계를 갖다 좀 비추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나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의 통일 교육이 없었다. 동독에도 없었고 서독에도 없었던 거죠.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들은 많았지만, 근데 서독에서는 좀 그런 두 가지 교육이 좀 진행됐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평화교육인데요. 소련을 악마하고, 동독을 악마하고, 그리고 어떤 전쟁으로부터의 공포,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극복을 하는 그런 평화교육들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동독을 뭐 악마한다든지, 동독에서 전쟁으로부터의 공포를 갖다 막 심하게 느끼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교육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서독이 이제 그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자기 경제도 발전시켰고, 그런 과정에서 동독을 폭력적으로 대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뤘죠. 근데 통일교육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니까 민주주의를 못한 동독을 사회주의에 있었던 일당 독재에 있었던 동독 사람들을 되게 전체주의에 물든 사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교양이 있죠. 교양이 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고 좀 무식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통일 이후에 50의 논쟁으로 이어져가지고 좀 잘나고 우월한 사람, 좀 부자인 사람들이 서독 사람처럼 되고, 배시처럼 되고, 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오시처럼 돼서 실제로 동독 주민들이 좀 2등 국가, 2등 국민처럼 좀 취급되는, 그래서 이제 통일이 이렇게 층층을 나누는 게 통일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 강의 때 잠깐 얘기했는데, 남한 사람들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조선족이 2등이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이 3등이고, 이렇게 해서 통일되면은 북한 사람 되게 하대당하니까 그것을 통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럼 저희는 북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문화,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일교육에 넣어야 되는데,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여긴다든지, 실제로 탈북민한테 잘해주자,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서 잘해주자 하면서도 또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지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안 좋아지면 좀 북한 이탈 주민을 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든지, 마치 간첩 보듯이 얘기한다든지, 빨갱이 대하듯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가 교육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을 하고 나면 북한 그렇게 안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북한이 국가로 존재하고 있을 때 교류협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통일 방안에 남북연합까지 났잖아요.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실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해 나갔다. 그러면 하나의 국가 통일되기 전까지 북한과 또 많은 기간을 같이 지내야 되는데, 그럼 이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속으로는 어차피 너는 흡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중적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문화, 생활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돼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능력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많이 주변에 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지 통일 이후까지 아니더라도 통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줄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의 땅을 살아가고, 또 이웃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요한데, 이 통일의 교육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요즘 안 돼서 좀 걱정스럽고요. 박사님 같이 통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평화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는 일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경학이라고 이야기되는 여건 때문에 국제관계에 분쟁이 막 생기면은 네네. 참 우리는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원조까지 뭐 약속도 하고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러시아하고 한국이 남한이 털어져 가지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쪽하고 연결돼서 뭐 무기까지 뭐 서로 공급을 하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가 돼서 그동안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약간의 해소됐던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이게 불록이 더 공고하게 되고 있는 이런 여건 아닙니까? 네네. 이런 여건에서 통일 문제를 거론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로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에 의해서 통일 문제에 지원을 받고 있고 격려를 받고 있느냐? 네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하노이 노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일본의 방해라는 것이 점점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삼각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동맹국들이 진짜 이게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서 애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이용하고 일본도 뭐 이게 자기 경제적 이익이나 하기 위해서 이게 남북의 분단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이런 상태에서 국제적 분쟁이 또 되게 아까 우크라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심지어 팔레스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막 생길 때 우리의 지경학적 위치를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인가가 참 난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스탠스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중복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좀 국제 분쟁에서 우리 좀 대처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취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급망 차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깊어져가는 중동 문제에서의 뭐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한 경제의 어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전쟁이 정리되는 것을 도와야 되는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공식적으로 지금 휴전을 촉구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실제로 러시아가 우리랑 중요한 관계를 갖다 맺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직접적인 무역은 되게 줄어들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 관계를 뭐 지금만 보면 안 되고 미래까지 볼 때는 러시아 관계를 소원히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촉구한다.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촉구한다. 이런 중립적 입장을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번에 뭐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지원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푸틴이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에 두고 실제로 다 러시아랑 가까운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 무기 지원 안 해줘서 뭐 괜찮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외교적인 제스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구나. 하지 마라. 이거 말이지.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무기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평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국제 분쟁 속에서 우리가 좀 취할 방안은 어느 편에 서는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일정하게 중립적으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고 다행히 이제 한반도에서는 지금 그 두 군데에서 국제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나 중국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이런 동북아에서 국제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사실 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군데서 막 동시적으로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지금 형국이지만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줄어드는 때 뭐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 빨리 향후에 우크라이나나 중동처럼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 한반도 접경지역 DMZ는 세계적인 화약고고 또 양안, 대만 관계도 되게 국제적인 분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고 그러면 이런 데를 지금 이렇게 위협이 감소되는 그런 형국에 미리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미리 해결을 해가지고 향후에 분쟁 지역으로 고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남북 관계를 갖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주적대적 관계 이런 얘기를 갖다 했지만 뭐 특사라도 보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내야 되는 거고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는 군사위가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사님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예를 들면 독일 통일, 유럽 연합이 어떻게 서로들 어쨌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유럽에서 그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유럽 연합이라는 국가를 형성했는지 또 그 경제 공동체로 시작해서 정치적 공동체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들을 우리에게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예멘과 북예멘과의 관계, 주변국들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게 베트남이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게 그동안에 분단된 그 전쟁을 그것도 우리와 전쟁을 했던 남북 베트남이 어떻게 화해를 하고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북쪽 관계를 남북 그 통일 문제를 연구했던 이제 박사님으로서 우리 남한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4가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을 예전에는 이제 교류협력 부분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지속적인 동방정책, 그래서 동서독과의 교류협력이 동서독 통일을 가져왔다. 이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르게 주목해야 돼서 볼 부분은 평화 부분이에요. 실제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폴란드에 대한 영토 포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럽과 독일이 이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되게 컸던 거죠. 그게 헬싱키 프로세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가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60년대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게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정책이 동서독 통일을 내적으로 이룬 거라면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독일 통일을 외적으로 이룬 거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동서독뿐만 아니라 이
동서 진영이 실제로 평화적인 노력을 유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70년대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많이 축소시켜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실제로 이 서로 군사훈련에 대해서 참관하면서 이 군사훈련이 크게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또 서로 감시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그러한 노력에 기초해서 단중거리 핵미사일을 감축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90년대에 재래식 군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70년 딱 조인됐다고 해서 바로 막 군축이 진행된 게 아니에요. 뭐 군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막 자충우돌을 겪다가 80년대 다시 정비가 돼서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과 북이 최근에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을 많이 맺었다가 또 파기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과정이 평화 구축되는 과정에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단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다시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파기됐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복원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20, 30년에 걸쳐서 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든지 뭐 우리 또 많이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든지 이런 긴 호흡을 갖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과 북의 어떤 화해 협력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협력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의 어떤 평화적인 군사 협력, 어떤 군비 축소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고, 베트남 통일과 아세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남북 협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어떤 분이 이제 질문도 베트남 통일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남북 화해 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랬는데, 사실 베트남은 전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통일해서 자본주의적인 그 남베트남을 사회적으로 개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도이모이라는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왜냐? 소련 동구가 무너져가지고 소련이 베트남을 지원하는 걸 끊어가지고 베트남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베트남에 되게 힘이 됐던 건 뭐냐면 1988년에 태국에서 더 이상 이 동남아가 전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쟁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장에서 시장으로라는 그런 구호가 제기되면서 실제로 아세안에 반공연합으로 사실 아세안이 1960년대 결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공연합이었던 아세안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받아들이자. 여기에 베트남이 호응하면서 1989년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철군하고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강해지면서 실제로 95년에 아세안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관계가 정상화돼서 1995년 7월에 아세안에도 가입하고 그 바로 직전에 7월에 미국과도 수교하는 그런 게 돼서 이제 베트남의 부흥과 아세안의 부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베트남이 남의 나라에 군대도 보내고 뭐 꼭 남의 나라 관계는 아니지만 인종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낸 상황에서 반공연합이었던 아세안에서 서로 우리 협력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 신형, 사회주의 신형, 동남아에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북관계 상당히 위기고 북한이 두적대적 관계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차라리 전쟁이 나서 자신의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는 걸로 쓰겠다라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전쟁은 위기는 더 심화되는 거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민족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가의 발전,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렇게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대북전단을 갖다가 뿌려서는 안 되겠다.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아세안의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북한한테 화해협력을 하자, 조건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내비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를, 했는데, 실제로, 운전을, 실제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럼 우리는 운전을 해야 된다. 특히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미중 패권 경쟁이라면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북 관계 이런 거는 뭐 어떤 동네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네 도로도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 균형을 하겠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냐? 제가 아까 운전 실력을 키우려면 가까운 도로서부터 운전을 하듯이 남북 관계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미중 패권 경쟁을 대하는 모습.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을 대하는 아세안의 태도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협력해서 아세안의 부흥을 이끌어냈다는 자신감을 갖고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도 미국도 와서 여기서 돈을 벌고 중국도 와서 여기서 돈을 벌고 미국도 와서 군사훈련 해라. 중국도 와서 군사훈련 해라. 하지만 싸우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남북관계에서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멘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예멘은 왜 통일하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외세와의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지배를 갖다 겪으면서 나름대로 발전을 해보려고 국가를 결성하려고 했던 거죠. 부족들을 모아서 국가를 결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주권국가를 결성하는 세계사적 과정을 보면은 민족 내부에 그런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제국주의가 엄연한 현실로서 존재했던 그런 역사에서는 주권국가로 자리 잡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여러 종교적 갈등이라든지 부족적 갈등이라든지 영토적 갈등을 계속적으로 넣어서 그 국가에 도전적인 과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식민지 시절 때도 시련을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주권국가에서도 그 시련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시련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어렵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예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 잠깐 통일을 했더라도 그런 시련을 참 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통일이 더 큰 시련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의도됐던 그런 선의가 살리지 못하고 갈등만 커져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통합의 과정들을 밟아나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초심의 문제 제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국가를 결성하려고 하는가? 발전하려고 결성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산업화 민주화에 의해서 평화를 이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정하게 발전을 완성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시련은 당연한 거죠. 그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에 어쨌든 10부 능선이라고 한다면 한 7부 정도로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잃었고. 이 3을 잃어서 우리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구한말에도 우리가 좀 당당한 국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동학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병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여 년 넘게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100여 년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만 2045년을, 원코리아로 진짜 만들자. 분단 100년은 더 묻지 말자. 앞으로 20년 동안 긴 호흡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결심한다면, 그런 것들, 그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여기고 이겨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 대북전단을 갖다 막는 방법은 뭐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 초등학교인 딸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왜 이런 걸 보내냐고. 그래서, 남한이 보내서, 북한도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대본에 그런 거야,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되겠네. 해법은 간단하죠. 그리고 북한이 잠정적으로 중단했었잖아요, 오물. 폭탄을 6월 1일 날. 그러면서 다시 보내면 우리 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이 오물을 보내면 또 새로운 것을 보겠다. 북한도 계속 보내면 또 새로운 걸 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더 증폭되는 군사적 위기만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멈춰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럼 우리가 실제로 북한이 더 손해보는가, 우리가 더 손해보는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뭐 우리가 경제학의 기회비용이라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 오물이 계속적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막 서울 시내에도 막 계속 떨어져 내린다. 북한이 양을. 그럼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눈살을 찌푸리겠죠.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와서 코로나 이후에 돌아와서 나름대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주요 관광지를 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생각할 때 대북전단 뿌리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해법은 나와 있다.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크게 만약 돼가지고 더 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은 지금 한반도에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관광도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데 이 관광객마저 줄게 되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좀 막는 쪽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런 방향 전환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진짜 크게 턴하는 그런 시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 중학교 다니는 딸은 그 학교 운동장 옆에 이 오물 전단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막 경찰들이 오고 막 군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애가 막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전단으로 인해서 접경지대에서는 옛날에 그런 게 일상이었죠. 막 확성기가 틀어지고, 그러면, 막 의뢰나 그런 사회, 그런 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막 나오는 그런 사회처럼 우리 동네 원래 그래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거기에 이제 틀면 조준 사격을 했던 열사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냥 서로 방송을 틀어도 그냥 논에서 일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죠. 그래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많이 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이게 한반도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 결국 평화가 밥이죠. 네. 민생 이야기 하는데, 평화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민생을 해결해야 될 과제고, 또,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서로들 배려하고, 협력하고, 또 존중하고, 하는 이런 사회라는 걸 경험하고 사는 사람하고 항상 적대적 갈등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건데 우리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한반도에 너무 크고 많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참 힘든데 특히 요즘은 이게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도 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남쪽이라는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들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살아갈 것이 과제인데, 이런 우리들의 갈등과 분쟁의 중심은 남북 분단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북 분단이라는 게 사람의 인격도 반쪽으로 만들고
사람의 생각도 반쪽으로 만들고 뭔가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우리 박사님의 10강좌를 통해서 이게 참 요약되고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이제 다음 기회에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는 이렇게 요런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